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주말에 서초동에서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있었죠. 예,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열망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다른 경제적 이슈를 잠깐 보류하고요. 예, 검찰개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검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므로 왜 이 문제가 시급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제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며칠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정치경제학과 협동경제학, 게임이론 등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강자들의 기득권 네트워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과거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짧게 복습하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네네. 요 이론을 만든 사람은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레다 코스미데스, 존 투비라는 두 학자입니다. 네. 근데 여담을 잠깐 드리면 학계에는 이 연구 논문을 보면 꼭 세트로 등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남철, 남성남, 서수남, 하청일, 정영진, 최욱 이렇게 꼭 붙어 다니는 콤비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데니얼 커너먼은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학자하고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했던 친구고요. 근데 다만 두 사람의 운명이 조금 엇갈린 건 카너먼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된 반면에 트버스키는 노벨상을 못 받죠. 이 절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운명이 갈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네. 요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트버스키가 꼭 카너먼의 조수쯤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트버스키도 매우 훌륭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는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 1996년 5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 바람에 수상을 못했죠. 카너먼은 그로부터 6년 뒤 2002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네. 트버스키가 한 65세까지만 살았어도 노벨상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의 주인공인 코스미데스와 투비도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내인 레다 코스미데스가 심리학자고요. 남편인 존 투비가 인류학자죠. 그런데 보통 연구 논문을 보면 아내인 레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여성 존중 이런 사상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연구에서 심리학자였던 아내 레다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인 존은 인류학자로서 아내인 레다를 돕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여담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 부부학자의 작품인 은행가의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인류에게 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점차 진화해 왔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이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 즉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협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 혼자는 사바나 초원에서 너무 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모여서 서로 도울 줄 알았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하는 강력한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회를 만드는 순간부터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정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더 돕죠. 그리고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 덜 돕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정의 네트워크란 어떻게 발달할까요?가 궁금증입니다. 사냥을 하는 부족에서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입으려면, 그러니까 고기라도 한 점 더 많이 얻어먹고 싶으려면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센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친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건 손해죠. 사냥감 잡아오면 나눠주기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역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면 사냥에 큰 도움을 준다거나 결정적으로 초장쯤 되는 사람하고 친하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고기를 나눠주는 권력이 있으니까요.
혹은 요리를 잘해서 내 사냥감을 맛있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부족에서 능력이 있거나 특징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강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화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는 우정의 네트워크가 계급화가 돼버립니다. 힘이 센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부족에서 우정이라는 것의 혜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냥도 잘하고 권력도 있는 강자들이 아니죠, 사실. 네. 힘도 없고 누군가가 사냥감을 나눠주지 못하면 굶어 죽을 지경인 약자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작 사회 안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끼리만 우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바람에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은 네트워크에서 탈락을 합니다. 네. 레다와 존은 우리 영장류 조상들은 수렵을 잘 못하는 약자일수록 누군가에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정작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일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굉장히 간결한 요약이죠. 네. 이게 바로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은행도 그런 곳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곳인데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늘 넘칩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려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누구를 골라서 돈을 빌려줄 것이냐.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재벌이거나 부자거나요. 이런 사람들은 돈 떼먹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영업 직원들은 재벌이나 대기업, 강남의 부자들에게 돈 맡겨달라고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돈 좀 제발 빌려가시라고도 어마어마한 공을 들입니다. 프라이빗 뱅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은행 직원들인데 제가 과거에 프라이빗 뱅커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생이 참 대단합니다. 부자들 비위 맞춰주느라고요. 진짜 별의별 일 다 합니다. 네. 거의 개인 비서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마음에 맞는 집안 괜찮은 소개팅 좀 시켜줘 뭐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돼요. 네. 프라이빗 뱅커들이요. 그런데 사실 정작 은행으로부터 절실하게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 삶이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은행 대출 문턱에서 번번이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다니는 민중의 소리가 2016년도 초에 찌라시에서 그 간부들 월급이 끊기면서 부도소리 한번 나돈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 찌라시를 봤어요. 예. 물론 이제 부도설이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부도설이라는 건 설이 돌면 일단 무조건 회사에 불리해집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요. 이 부도설 아이고.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부도설이 나는 회사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정무 국장한테 야 이거 잘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픽 웃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 부도설이라는 건 설만 돌아도 돈을 못 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애초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왜냐? 안 빌려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가 날 일이 없는 게 부도라는 건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발생하는 건데 돈을 빌려봤어야 부도가 나지. 그리고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민소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돈 빌려야 될 때가 없었겠습니까? 절실히 필요했겠죠. 하지만 못 빌립니다. 왜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도움의 손길, 우정의 네트워크를 그 도움이 진짜로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는 내밀지 않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로요. 네. 그리고 강자들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레다와 존 두 학자는 이 현상을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움과 우정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 강자들 사이에서만 형성된다면 이제 인류의 과제는 하나입니다. 그 강자들의 네트워크에 끼어드느냐 못 끼어드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부족 내에서 한번 약자로 찍히면 사회적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없고 우정의 네트워크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자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두 학자는 사람들이 강자들의 우정 네트워크에 끼기 위해서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술의 본질은 뭐냐면 강자들에게 내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다른 데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레다와 존이 설명하는 강자 네트워크 가입 전략은 5단계입니다. 첫째, 나만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특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둘째, 이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잘 홍보해야 됩니다. 셋째, 이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 그러니까 내 능력을 높이 사는 집단을 잘 찾아야 돼요. 넷째, 그런 집단을 찾아도 그 안에 나하고 비슷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그 집단 안에서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경쟁자가 발견되면 즉시 그 경쟁자를 쫓아내거나 죽여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야 나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내가 강자들 사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죠. 이게 은행가의 역설에서 살아남는 강자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인류의 전략의 진화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화된 전략을 우리 한국 현실 세계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강자들의 네트워크, 은행가의 역설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민중들은 도움에서 소외되고 도움 안 받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보수 언론, 재벌, 자유당, 친일 세력 뭐 이런 애들끼리 끼리끼리 우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가 여기 끼고 싶습니다.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전략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을 너무나 잘 사용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집단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읽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검사는 예.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집단이 아니죠. 그런데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 네트워크, 강자들의 우정 네트워크에서 항상 맨 꼭대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친일파와 보수 언론, 재벌 네트워크 사이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들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있을까요? 나쁜 놈을 잡아가두는 기소권을 독점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봐주면 나쁜 놈들이 다 살아나요. 네. 재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첫째 단계, 자신의 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네. 둘째 단계, 이 능력을 막 발전시켜요. 셋째, 이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을 찾았습니다. 어디냐? 당연히 친일, 보수파, 강자들의 네트워크죠. 거기가 그 능력을 제일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지은죄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넷째, 다섯째가 중요합니다. 레다와 존은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어도 그 안에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피하거나 경쟁자를 즉시 제거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고작 공무원 신분인 검사가 그 어마무시한 보수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자들을 전부 제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죽어도 검찰의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만 나오면 경찰을 그냥 쳐버리죠. 법무부가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법무부를 쳐버립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대통령을 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도대체 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치겠습니까? 이유는 인사권에서 미치는 자기들의 피해보다도 강자들의 기득권에서 탈락하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이 그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만 있어야 검찰은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검찰에게는 은행가의 역설 상황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건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이제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죠.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저걸 죽여야 하는 과제가 되죠. 법질서 회복이다, 집행의 효율성이다. 검찰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저는 검찰의 지금 행보가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존 본능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을 나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보수 네트워크는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호소인 거죠. 지금 검찰을 누가 옹호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금방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검찰이 독점하면 결국 그 힘은 강자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한 약자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너무나 필요한 거죠. 저걸 냅두면 저 강력한 힘은 계속 은행가의 역사를 파묻혀서 힘센 자들의 것이 됩니다. 민중들은 영원히 법 질서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누구를 지키고 말고 이런 문제로 전혀 해석하지 않아요. 저에게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강자들의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형성했던 강자들의 전략을 깨부술 수 있느냐, 그리고 강자들이 독점한 권력을 민중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강자들의 네트워크가 왜 강자들의 네트워크겠습니까? 그게 강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죠. 엄청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뭐 민중들이 언제는 쉬운 길을 걸어왔습니까? 늘 어려운 길이었죠.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텐데 지난주 토요일 집회를 보고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고무가 됐습니다. 이 의지들을 잘 모아서 지긋지긋한 강자들의 네트워크를 개혁하는 일을 꼭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전에 있었던 직장 극동방송의 회장이신 김장원 목사님은 검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거기도 제가 봤을 땐 거의 검사 덕후 그 수준이에요. 예. 강자들의 네트워크에 본인도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는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심 지은 죄도 많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였나 보죠. 그렇죠. 아니 본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노동자들은 박대하고 그러니까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검사한테는 그냥 머리 조아리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예. 정작 예수께서는 민중들 속에서 태어나셔서 민중들과 행동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목사가 강자들 네트워크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으니 그 방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제가 그 벙커원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었는데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자, 죄를 만드는 자. 검찰이 바로 죄를 만드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목에 연자맷돌, 이게 그 최소 무게가 300kg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영벌이네요. 연자맷돌을 목에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야 된다. 이게 죽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자들을 좋아하니 우리 김장한 목사님, 예수님 언제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목사 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이제 예수님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애들러서 이야기하면서 죽여도 된다고 한 사람은 바로 남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괜히 저도 너무 침묵을 유지해가지고 뭐라도 한마디. 아닙니다. 정말 저는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두 마디 좀 섞었습니다. 예,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